오늘 강의는 아주 이해하기 쉬운 내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영화, 특히 대중 영화에서 역사를 어떻게 그리는가라고 하는 아주 기본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강의를 들으면 좋습니다. 이제 단종의 이야기로 먼저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단종은 조선 왕조의 제6대 왕으로, 여러분 모두 아시다시피 조선 시대 세종대왕의 손자였고, 어린 나이에 왕위에 즉위를 하게 되지만 야심찬 숙부 수양대군에게 밀려서 영월로 귀양을 가고, 거기서 이제 유배 생활을 하다가 16살에 자결을 하게 되죠. 사후의 왕으로 복원이 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조선시대를 생각했을 때 가장 비극적인 왕의 한 명으로 이제 알고 있죠. 이 단종의 이야기를 20세기 초기에 두 명의 소설가들이 소설로 다루었습니다. 이광수가 다루었고, 후에 김동인이 다루었는데요. 이광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두 알다시피 근대 한국 문학의 선구자이고, 최초의 근대 소설 무정을 집필했고, 한 12년 후에 단종의사를 썼습니다. 물론 이제 제목이 보여주듯이 주인공을 이제 단종으로 그의 비극적인 인생과 삶을 다루었죠. 근데 라이벌 의식을 갖고 있던 김동인은 그의 소설 대수양에서 주인공을 이제 수양대군으로 삼아서 이 사뭇 다른 역사적인 관점을 제시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흥미로운 부분은, 그가 대수양을 저술하고 난 이후에 그 소설을 집필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겪었던 어려움에 대한 회고를 남겼어요. 근데 그 회고의 내용을 보면은 무엇이 좀 흥미롭냐면, 역사의 진실성과 사실성을 어떻게 재현할 것인가. 김동인은 이광수의 역사소설을 비판하면서 역사적 자료가 부족하고 사실성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걸 지적했는데, 그 전에 본인이 회고록에서는 자신도 또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언급하는 게 호칭과 말투를 가늠하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시대 왕조에서 말투와 호칭이 어땠는지를 남아있는 자료들을 통해 가지고 접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한편으로는 역사적인 재현물을 만드는 데 있어서 본인이 겪었던 어떤 어려움, 한계 같은 거를 인정하는 글이기도 하면서, 여전히 역사 소설이라고 하는 게 소설이고, 허구적인 상상력을 통해서 plausibility, 그러니까 타당성을 구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정도로 이제 결론을 맺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사극 영화를 가서 볼 때 이렇게 품게 되는 일반적인 질문들이 아마 이런 것들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 영화는 과거를 얼마나 정확히 재현하고 있는가, 그렇죠? 비슷한 내용인데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는지, 어디까지가 역사적인 사실이고 어디가 허구인지, 이 질문들은 아마 우리가 역사 사극을 보면 항상 품게 되는 질문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극 영화를 우리가 연구를 하거나 분석을 할 때 필연적으로 이제 다뤄야 되는 문제이기도 하죠. 바꿔 말하면은. 근데 한편으로는 20세기 근대로 넘어오면서 우리는 역사라고 했을 때 우리 머릿속에 갖고 있는 감각이나 어떤 이미지라고 하는 건 워낙 대중매체에 의해서 만들어진 부분들이 많기 있기 때문에, 단순히 문자를 통해서 문헌으로 남겨진 역사만으로 우리의 역사적 감각이 만들어진 것 같지는 않아요. 아마도 18, 19세기에 살았었던 분들은 글을 통해서 접했기 때문에 우리와는 판이하게 다른 역사적인 감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미 학계에서 여러 번 다뤄졌고요. 그러면서도 사극 영화를
이렇게 접하면서 우리가 갖게 되는 어떤 경험이랄까 이런 걸 보면은 모두 다 이제 사극 영화를 그냥 무비판적으로 그냥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부분에서 이 영화가 정확했고 어느 부분이 허구인지에 대해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더 많이 아시는 분들이 이제 인터넷에 글을 올리고, 그래서 영화가 어떤 역사적인 사건을 다룬다 그러면 그거 이상의 그 담론들이 또 만들어지기도 하죠. 무엇이 사실이었는지 아니었는지. 그러면서도 우리 모두는 어느 부분에서 극적 요소가 있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게 되고요. 인지하고 있고. 그러면서도 문헌 역사에 비해서 영화는 여전히 좀 가공된 내용들, 나쁘게 말하면 왜곡이 있다라고 하는 인식이 많이 팽배한 것 같아요. 근데 이 팽배한 인식 혹은 그 이해도는 사극 영화를 공부하는 사람한테는 아주 어려운,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항상 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그러한 비판에 이제 아까 정리를 하자 그러면 veracity, 진실성, 얼마만큼 이것이 사실적인가의 문제에 이렇게 모아져 있죠. 그래서 종종 이제 문헌 역사와 영화를 놓고 보면은 문헌 역사가 항상 우위를 점유하고, 그리고 사극이나 사극 드라마나 영화는 약간 열등한 부차적인 문화 재현물로서 자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영화학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 왔는가? 아울러 이 문제를 돌려서 아니면은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 부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로버트 로젠스톤은 그 역사학자인데요. 그 독특하게도 사극에 대한 책을 여러 권 저술한 역사학자입니다. 아울러 이제 그의 저술은 좀 오래되긴 했는데 보시다시피 88년에 나온 논문과 저술이긴 한데 거기서 제시하고 있는 문제의식은 여전히 좀 유효한 것 같아요. 아울러 헐리우드에서 만들어진 영화들에도 그 전문 자문을 제공했던 사람이고요. 그의 이 논문을 보면 이제 이 논문은 American Historical Review라고 해서 미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역사학자들의 그 저술지에 실린 논문이기도 한데요. 일단은 시각 매체가 갖고 있는 대중적인 인기, 그리고 강력한 영향력을 먼저 인정을 합니다. 다른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로마 제국을 이야기했을 때 우리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로마 제국은 아마도 동시대에 우리한테는 글래디에이터나 아니면 다른 영화들의 이미지로서 구성되어진 감각과 이미지들이 먼저 머릿속에 떠오르죠. 물론 로마 제국사를 읽고 구체적인 내용을 갖고 계신 지식인도 계시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지속적인 역사학자들의 불만도 이 논문에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영화는 너무 역사적인 내용을 압축하고 축약하고 생략을 빈번하게 하다 보니까 중요한 역사적인 정보를 누락한다. 여기서 말하는 역사적인 정보라고 하는 건 아마도 그 의미심장한 역사적 사건과 동인들, 복잡하게 보아야 할 동인과 맥락을 누락시키고 너무 단선적인 방식으로 개인의 동기를 중심으로 역사를 쓴다라고 하는 게 많은 역사학자들이 그때도 그리고 지금도 갖고 있는 불만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이제 시각 매체가 갖고 있는 특성, 그러니까 영화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특성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하면서, 무엇보다도 사극에서는 서술된 문헌 역사서가 제공하는 것보다도 더 강력한 몰입의 경험과, 그리고 영화가 선사하고 있는 고유한 소통 방식들, 이런 것들에 좀 주목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고요. 여기서 다루는 내용은 그런 문헌 역사의 그 진지한 담론을 사극은 담지하거나 아니면 전환,
소유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이죠. 그 이슈에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 학자들이 기고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스페셜이죠. 특별호였는데 그 조금 판이한 그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 락이라고 하는 분은 이분은 직접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드는 사람인데 영화는 과거 사람들의 삶, 일상적인 삶, 분위기 그리고 시대를 담아내는데 문헌 역사보다 더 효과적이다. 아마 이거는 우리가 다큐멘터리 영화를 보면 어느 특정 시대를 보여주는 그 다큐멘터리 영화를 잘 만든 영화를 보면은 그 시대에 대한 어떤 느낌을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강조하는 내용이었고요. 반면에 철학자인 그 자비라고 하는 분은 그 영화가 그래도 설명과 어떤 비판적인 시각을 제공하는데 여전히 부족하다. 네? 복잡한 역사적인 어떤 동인들과 그 상호작용들을 드러내는데 한계가 있다라고 비판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 두 의견을 보면 그 영화 관객이 갖고 있는 역사 인식에 대한 상반된 입장을 그대로 이렇게 첨예하게 드러내는 부분이 있는데 한편으로는 사극이 제시할 수 있는 직접적이고 경험적인 몰입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는 시각이 한쪽에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비판적 거리두기가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한계가 있고 역사를 너무 단순화시킨다라고 하는 비판이 있는 거죠. 근데 로젠스톤은 오히려 여기서 그 자비, 그러니까 전통적인 역사학자들의 의견을 좀 비판하는데요. 아까 언급했던 것처럼 영화 매체의 고유한 특성들을 우리가 간과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특정한 형식적인 특성들을 고려해야 되고 그리고 극화라고 하는 거는 필연적이다. 근데 여기서 필연적이다라고 하는 건 영화 매체, 서사 매체인 영화에만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역사 쓰기 역시도 서사를 구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의 드라마타이제이션 아니면 서사 만들기는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극의 경우에는 우리가 사극이라고 했을 때 대중 영화의 큰 성은 틀 안에서 한 장르로서 자리매김을 하고 있잖아요. 조금 이따 더 이야기를 하겠지만 영화 장르라고 하는 거는 관습이 있고 반복되는 내용과 그 장르가 담지하고 있는 시각적 요소들, 주제적인 어떤 특성들이 있거든요. 그 어떻게 보면은 이미 구성된 기준의 틀 안에서 만들어지는 게 장르 영화니까 장르라고 하는 틀을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울러 아까 그 락이라고 하는 분이 강조했던 부분들을 다시 언급하는데 그 문헌 역사에서 포착하기 힘든 일상성이나 생활의 디테일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시각 매체이기 때문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주장하는 내용을 요약한 문장을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그래서 영상과 감정적 데이터가 분석적 사고보다 우위에 놓이면서 영화는 우리가 과거를 인식하는 방식을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접근 기술해야 할지도 모르는 사이에 미묘하게 바꾸고 있다. 그러니까 이분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20세기 영화의 도래 이후에 역사적인 감각이 바뀌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 중심에 영화가 있고 그러면서 문헌 역사, 일반적인 역사 쓰기 역시 언어와 관습을 따르고 있다라고 하는 지적을 하고 환기를 시키면서 역사가들 역시 특정한 문학적 장르, 예를 들면 19세기의 사실주의적인 방식으로 쓰여진 소설의 양식과 비슷한 방식으로 역사를 기술하고 있다는 거죠. 이 내용은 헤이든 화이트라고 하는 학자가 그 저술 메타 히스토리에서
이렇게 보면 이제 포스트 모던한 주장인데 역사 쓰기도 사실은 일반적인 소설 쓰기에 큰 얼개와 비슷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주장을 이제 하게 되었고요. 그러니까 과거 자체보다는 과거에 대한 넓은 의미의 재현물로서 문헌 역사를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그러한 주장들이 이미 역사학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주장과 괴를 같이 하면서 영화, 역사 재현물들도 본다 그러면 좀 더 생산적이지 않겠느냐라는 주장이겠죠. 영화 속 역사를 문헌의 기준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매체가 갖고 있는 고유한 그 허구적 요소, 서사의 구성 요소들을 좀 볼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간략하게 좀 중간 요약을 하자 그러면 영화는 근대 인류가 역사를 인식하는 방식을 좀 고유하게 형성해 왔고요. 그리고 근대 역사적 상상력의 구성과 그 독특한 위상을 좀 만들어냈다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영화 학자들은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이 문제를 고민하고 개입하였는가? 제가 보기에 좀 오래된 논문이긴 한데 비비안 소프착 교수의 현상학적인 방법론으로 역사 보기가 한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비비안 소프착 교수는 Address of the Eye라고 하는 책으로 적극적으로 철학의 현상학을 영화 이론으로 끌어들인 사람이고요, 학자고요. 이분이 쓴 이 논문에서 주목하는 장르는 사실은 아무도 관심이 없었던 헐리우드의 에픽 시대극입니다. 가령 이런 영화들이에요. 아마 벤허도 여기에 들어갈 것 같고 쉽게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소돔과 고모라, 클레오파트라, 은배. 그러니까 성서의 이야기를 다룬 거대한 시대극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시대극은 아마 역사극이라고 사극이라고도 부르기에 좀 애매한, 그래서 식자층, 지식인층에서는 그게 무슨 역사야. 그냥 그건 스펙타클 덩어리고 막 너무너무 이렇게 막 거대한 그냥 대중 영화지. 그 허구로 가득 차 있고. 그런데 이분은 이 장르에 주목을 한 거예요. 아마도 가장 대중적인 영화 장르이자 역사라고 하는 감각 혹은 이해가 어쨌든 또아리를 틀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선택한 것 같은데요. 이 장르의 이제 관습적인 요인들을 먼저 이제 짚는데 그 역사적 암시가 담겨 있는 아주 거대한 제목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반복적으로 발견되는 건 아주 큰 오케스트라 음악이에요. 영화 시작할 때부터 오케스트라 음악이고 자막이 큰 자막으로 그러니까 이 영화가 얼마나 거대하고 의미심장한 것인지를 과도하게 강조하는 내용들이 관습으로 자리하고 있고요. 의상과 미술도 화려합니다. 그리고 제작 스케일이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그러한 것을 담아내는 미장센. 그러니까 이 시기에 나온 칼라 영화와 그리고 와이드 스크린 포맷을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한 거죠. 한마디로 스펙타클로서의 역사를 보여주는. 그리고 거기 나오는 액션도 굉장히 과잉적이어서 우리 영화에는 5,000명이 동원된 스펙타클 전투 장면이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강조되는 거죠. 그래서 관객으로 하여금 그 영화를 볼 때는 이렇게 내가 이제 돈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돈을 많이 투자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거대한 스펙타클을 본다라고 하는 즐거움, 그러니까 과잉적인 시각적인 쾌락을 즐기고,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거를 진지한 역사적인 재현으로 간주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어렵게 하죠. 왜냐하면 역사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역사는 비판적인 거리두기와 그렇죠? 진지한 내용이잖아요.
이 영화들은 전혀 진지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러한 사극들이 진지한 연구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과, 그렇다면 문헌 역사와 다른 이 영화들이 보여주는 역사적인 넓은 의미의 역사적 감각은 무엇인가? 현상학적인 접근을 시도하는데, 일단 이 논문의 그러니까 주장은 헐리우드의 에픽 역사극 역시 문헌 역사와 동등한 실제성과 가치를 지닌다는 거예요. 그것이 결론입니다. 그럼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이것을 도출해내느냐? 그러니까 이게 초점이 좀 다른데요. 우리가 현상학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현상학은 그러니까 체화된 존재로서 우리의 경험의 어떤 경로, 아니면은 그렇죠, 경험의 경로와 구조를 촘촘하게 들여다보고 기술함으로써 주체와 나와 세상, 아니면 대상과의 관계를,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분법적으로 나누어서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하는 게 현상학이죠.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어떤 그 도출되어서 나오는 어떤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훨씬 더 그 환경과의 관계가 역동적이고 이분법적으로 나눌 수 없다라고 하는 결론으로 이렇게 이어지면서 세계 속의 나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인식을 확장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고 우리 모두는 유한된 시간 속에 속해 있지만 의미심장한 과거의 사건들을 이해하고 그것이 나의 삶의 영역과 나의 시간성에도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해를 돋구는 게 이제 현상학적인 접근이니까, 일반적으로 역사학에서 문헌을 중심으로 역사적인 사건, 그리고 그것을 역사적인 사실로 의미시장한 것으로서 도출해내는 작업하고는 사뭇 다른 거예요. 바꿔 말하면 인간을 중심으로 환경과 세계, 그리고 그 안에 시간성과 역사라고 하는 것도 사유하는 틀이지요, 현상학이. 그러니까 굉장히 다른 방식이에요. 출발점이 다르고요. 시간 속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여기 그 역사의 사실성의 여부를 존재의 시간과 역사의 문제로 전환을 하는 게 현상학인데, 그럼 이게 도대체 헐리우드 영화에, 그렇죠? 그 스펙타클로서의 역사하고 어떻게 그러면 연결이 되느냐? 이 부분들이 이제 아까 언급했던 부분들을 조금 더 이제 부연 설명하는 것인데, 그 아랫부분에 보면 확장된 지각과 인지, 경험, 의미, 생성의 장을 가진 존재가 인간이고, 그것이 이제 현상학이 이제 주목하는 부분이죠. 조금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하자 그러면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차를 운전하고, 그리고 그 운전하는 차가 예를 들면 스포츠카예요. 그리고 뻥 뚫린 길을 운전을 할 때의 즐거움, 그리고 여러분이 어느 정도 이렇게 운전을 굉장히 잘한다고 하면, 그러면 그 순간에 운전을 할 때 우리는 자동차라고 하는 물건, 기계 안에 운전대를 잡고 있는 인간이 아니에요. 엄밀하게 말하면 차는 나의 신체의 일부가 되듯이 나의 지각의 영역이, 나의 활동의 영역이 확장되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도구는 그냥 물건이 아니라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존재로서 활동하는지를 도와주는 일종의 그 의수나 의족과도 같은 기능을 하는 무엇이 되지요. 그렇죠? 제가 여기 와서 강연을 하는 동안에 어떤 도둑이 우리 집에 들어와서 물건을 훔쳐갔다고 하면, 저는 강의가 끝나고 집에 갔을 때 그 제 방과 제 집이
그전처럼 저한테 편안함과 안정감을 주는 공간이 되지 못해요. 무언가 침해받고, 그죠? 무너진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들은 그렇게 도둑을 맞고 난 다음에 이사를 가는 분도 있어요. 바꿔 말하면 나는 그 집에 살고 있는데 그런 사건을 겪고 나면 내 삶의 공간이, 내 방이 내 의식 안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게 되죠. 그랬을 때 나는 내 방 안에 살고 있지만 나의 생활의 공간은 내 의식 안의 한 부분을 점유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환경과 나라고 하는 존재가 그냥 이분법적으로 구분해서 생각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이런 해안들을 이제 현상학이 잘 제시를 해주고요. 체화된 존재로서 우리는 그래서 세상에 항상 열려 있고 아침이 되면 우리는 나름대로의 프로젝트를 갖고 세상으로 나아가고요. 그 세상은 나의 의식 안에 들어오는, 그래서 굉장히 역동적인 인간을 구성해내는 게 이제 현상학의 과제이고 목표인데, 그런 의미에서 주체와 객체의 관계를 좀 성찰로 익히는, 우리가 어떤 체화된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학문인데요. 수업차학의 질문은 이런 겁니다. 역사를 둘러싼 근본적인 질문을 좀 확장해서 물어봐요. 그러니까 첫째, 우리는 시간 속에서 우리 자신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이 질문은 문헌 역사에도 중요한 갈래이고요. 이분의 주장에 따르면 우리가 보는 모든 대중적인 역사극에도 적용되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의 사건들과 인간의 행위가 지닌 의미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도 담고 있고요. 그러니까 공통의 문화 생산물로서 문헌 역사와 시대극, 역사극이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어떤 시간의식, 그리고 역사에 대한 감, 역사적인 구체적인 지식은 아니다 할지라도 역사에 대한 감을 고양시키는 효과를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둘 다 판이하게 다른 역사 효과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죠? 역사 효과. 그것을 소비하고 읽고 이해함으로써 우리 머릿속에 우리가 갖게 되는 효과로서의 역사. 그렇게 함으로써 문헌 역사와 대중적인 역사물의 위계를 인정하지 않아요. 이분이 이제 비교한 문헌 역사와 대중적 사극을 비교했을 때 이런 도표가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는 성찰적이다, 리플렉티브하다. 그런데 대중적 역사는 전성찰적이에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사건을 거리를 두고 이것의 의미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극은 이미 거리 두기를 하지 않는 방식으로 역사를 이해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 문헌 역사는 고도로 전문화되고 제도화된 영역이라는 거죠. 바꿔 말하면 대학의 역사학자들이 오랫동안 교육을 통해서 습득한 나름대로의 지식과 담론의 틀 위에서 그것이 연장되는 것으로 나오는 것이 역사고, 대중적 사극은 대중적이면서 거기에는 제도적인 어떤 특권이나 구조가 있지 않죠. 전문적이지 않다. 그래서 역사학자들이 접근하는 과거는 일단 불투명해요. 그건 문헌을 통해서 증명을 하고 하나씩 해나가는 것인데, 우리가 사극을 보았을 때 과거는 불투명하지 않아요. 그것은 자명하게 우리 눈앞에 펼쳐진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너무나 이제 당연한 내용들인데 이 둘을 이제 비교의 축 위에 올려놓고 이제 설명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이 제가 보기에는 이분의 그 논문에서 해안이라고 생각하는데, 현재의 우리를 문헌 역사는 과거의 그들에게 투사를 해요. 그런데 역사극은 현재의 우리를 과거의 우리에게 투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서를 읽었을 때 가령 수양대군이라고 하면 수양대군은 다른 인물이에요. 사도세자는 다른 인물인데 그런데 우리가 사도라는 영화를 봤을 때 사도세자는 유아인이에요. 그리고 그가 어떤 감정을 갖고 있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는 자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과거의 그들에게 투사를 한다 그러면 과거의 우리에게 투사한다는 거죠. 요거는 영화가 아주 잘하는 특성이에요. 우리는 영화를 볼 때 그야말로 아주 진지한 예술 영화를 보지 않는 한 대부분 그 영화에서 매력적인 스타들의 이미지, 그죠? 그들의 감정과 동일시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영화의 문법과 그 이외의 장치들은 음악을 사용하고 편집을 사용하고 쇼트의 스케일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아주 그냥 저항할 수 없을 만큼 그들의 과의 거리를 없애버리고 동일시화하도록 이끌어내잖아요. 그래서 한쪽은 거리 두기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다른 영화에서는 몰입이 중요한. 대중적 사극은 그래서 어떤 진리의 추구에 연연하지 않고요. 그 대신 역사 감각의 경험의 장을 수업착 교수는 주목합니다. 그러니까 그 영화를 보았을 때 관객이 갖게 되는 감각 중에서 시간성 아니면 역사라고 아주 느슨하고 크게 부를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예요. 그러니까 딱딱한 역사에 대한 지식 없이도 사전적 지식 없어도 사극을 보고 우리는 시간적 존재, 그러니까 사극 안에 나오는 존재들도 유한적인 존재로서 행동하고 그 행동에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를 우리가 갖게 되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은 세계를 향해 열려 있고 동기와 방향성, 의도를 갖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한 특성들이 영화 안에서도 나오고 그것을 읽게 되는 거죠. 몇 가지 좀 독특한 방식으로 그 헐리우드 사극을 특성들을 짚어냈는데요. 첫째는 영화 광고의 문구, 그렇죠? 그 문구들도 다 과잉적이라는 거예요. 과장돼 있고. 그런데 이와 같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그냥 광고 문구라고 하는 걸 그냥 우습게 생각하는데 현상학자로서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알려주는 단서는 극에서 역사는 eventfulness. 그러니까 이것이 어마어마한 이벤트라고 하는 것. 바꿔 말하면 우리의 역사 감에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사건이 이 역사적인 흐름 속에, 시간의 흐름 속에서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야. 역사적인 순간이야. 이런 경우 있잖아요. 제가 기억하는 그 역사적인 순간은 1988년 서울 올림픽입니다. 저도 기억하는데 그 세대 분들이 그 사건을 계기로 VTR을 집중적으로 샀어요. 그리고 VTR을 산 이유는 88 올림픽의 개막식을 녹화하기 위해서예요. 바꿔 말하면 88 올림픽의 사건, 개막식이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히스토리컬 이벤트가 아니라 히스토릭 이벤트로서 중요하다라고 하는 인지를 갖고 있는데 이것 역시 속착 교수는 우리가 넓게 보아서 역사적인 감각에 포함을 시키는 거죠. 근데 이 영화의 장르에서는 문구에, 광고 문구에 이것이 강조된다는 거예요. 아울러 영화 내용 안에서도 강조되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관객들이 이렇게 마치 풍경화를 보듯이 거리를 두고 한편으로 펼쳐지는 스펙타클을 즐기게 되고 그것을 즐기는 존재로서의 그 역사적인 관객 주체를 만들어 나간다는 거죠. 근데 한편으로는 과잉으로서의 스펙타클인 역사가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서 반복되는 것은 자녀로서의 역사예요. 영어의 표현 중에 흔히 사람들이 쓰는 말이 한참 내용을 이야기하고 나서는 The rest is history 이런 말 쓰거든요. 그 나머지는 역사지. 그죠?
뭔가 중요한 사건에 의미를 부여할 때 역사라고 하는 말을 쓰거든요. 저는 한국어에도 비슷한 경우를 보는데 우리의 판단은 역사에 맡겨야 된다. 그러니까 이미 판단이 가능한 사건에 대해서 우리는 다 논의를 하고 내용을 알았는데 판단은 역사에 맡겨야 된다라는 식으로 역사를 호명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헐리우드 에픽 사극은 어떤 구체적인 사건의 내용보다는 스펙타클과 자녀로서의 역사, 그리고 그 과잉적인 경험을 영화를 봄으로써 경험하고 느낄 수 있는 영역으로서 관객에게 제공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게 되면 앞서 로젠스톤이나 아니면 기존의 역사학자들이 역사란 무엇인가에 대한 기존의 틀을 갖고 영화를 바라보는 시각에서 사뭇 다른 방식으로 그죠? 영화의 역사적인 감각을 설명하려고 해야죠. 그리고 그 역사적인 주체는 전 성찰적인 경험의 주체죠. 그런 경험의 주체에게도 시간과 역사라는 감은 여전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헐리우드 에픽에도 그 이중적인 과잉 구조가 있는 거죠. 하나는 제작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돈을 들였다라는 거. 그래서 이것이 예외적인 그 영화다, 역사적인 순간을 여러분은 보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영화 외부에 있고, 그리고 내부에서 스펙타클을 확인하게 되는 이런 과잉적인 반복을 통해서 그 개인의 시간, 한 일생의 시간을 뛰어넘는 어떤 초월적인 감각이 이 장르 고유의 역사적인 지각, 그러니까 역사적인 지식은 아니다 할지라도 역사적인 지각, perception을 구성한다는 내용입니다. 제가 1961년에 오른쪽에 보면 장희빈 영화에 그 창덕궁에 있는 부용정이 나오는데요. 부용정 안에 들어가서 다 찍었어요. 그리고 왼쪽에 있는 건 지금 현재의 모습의 그 부용정인데 영화를 볼 때 아주 묘한 느낌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현재에 있는 부용정을 여러분이 이제 후원에 가서 보면 확장된, 그러니까 역사적인 지시성, 이것이 그 옛날에 만들어진 조선시대의 유물이자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지시성이 있잖아요. 근데 영화로 오게 되면 흑백 영화에서도 그렇고 어떤 느낌이 있냐면 61년에 모든 것이 61년에 모든 건축물은 이제 다 바뀌었으나 이 부용정은 61년에 제 모습을 갖추고 있었구나 라고 하는 아주 묘한 보존의 아우라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말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 건물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있었는데 61년의 보존성이라고 하는 게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데 영화를 볼 때는 아주 사뭇 다른 감각을 또 전달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역사극을, 그러니까 조선 경복궁이 나오는 이런 역사극을 보면 그 건물을 보았을 때의 느낌이 조금 다른 거를 느끼실 거예요. 그 조선 왕조 사극의 장례적인 관습들을 그러면 좀 훑어보겠습니다. 크게 나눠가지고 의미론적, 그러니까 이제 부분적인 요소들이라고 하겠죠. 세멘틱 엘레멘트라고 할겠는데 시각적인 요소들이 있죠. 거기에는 이제 장소, 궁궐도 나오고 건축물도 있고 의상도 있고 미술도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사극 영화의 시각적인 요소들로서, 그죠? 기본적인 요소들로서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 구문적인 요소라고 하면 syntactic element라고 그래서 뭔가 반복되는 주제들 아니면 모티프들을 말할 수 있겠는데 여기 이제 왕의 권력과 그것의 한계. 가령 예를 들면 조선의 왕들은 무한한 권력을 누리는 존재가 아니라 항상 좀 스트레스 받는 존재들이죠. 신하와의 관계에서 안 된다라고 하는 것도 많고 저항도 많고 거기에 이제 정치적인 의무와 술수가 많고 특히 처가, 왕의 처가의 그
인물들이 권력을 가졌을 때 발생하는 일련의 사건들에 한국에서 만들어진 이제 조선 사극은 집중적으로 좀 주목한 경향이 있고요. 그 개인과 권력의 갈등 구조도 두드러집니다. 여기 하나 저는 좀 추가하고 싶은 거는 그 역사의 부담. 그 조선 왕조 사극이 신라나 고려나 그 이외의 다른 왕조 사극과 제가 보기에 근본적으로 대비되는 부분이 역사의 부담이라고 하는 주제가 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아주 쉽게 말하면 현재의 왕이 선왕의 유훈 때문에 아니면은 유교적 전통 하에서 이미 전통으로 자리 잡고 있는 어떤 힘의 자장 안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것과 고민하는 모습이 사극에서 굉장히 자주 드러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조선의 사극을, 조선 왕조를 다룬 사극이 더 진지하다고 생각해요.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역사란 무엇인가, 과거, 나를 지금 이렇게 옥죄고 부담하는 것으로서의 역사의 문제가 이미 역사극 안에 중요한 주제로 자리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왕의 남자를 보면 여기서 이제 연산군이 나오는데 연산군이 무엇을 하려고 그랬을 때 대신들이 긋고 말리는 장면. 신복에게 내가 이런 신하들의 적극적인 거부를 느끼면서도 내가 왕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 나오거든요. 이 장면이 바로 그 역사의 부담이라고 하는 주제를 잘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조금 그 다른 질문을 좀 던지고 싶어요. 사극에 대해서. 요거는 매체에 대한 질문을 먼저 선회해야 되는데요. 대중 영화는 시각적인 매체인가? 그건 너무나 자명이 그렇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 이렇게 조심스럽게 이제 저의 접근을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가 영화가 시각 매체라고 이야기했을 때 등한시되는 자주 등한시되고 있는 게 언어의 이슈예요. 그러니까 가령 영화를 공부한다고 그러면 영화의 형식 요소들을 공부를 할 때 미장센, 뭐 편집, 쇼트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거기서 이상하게 좀 등한시되는 게 일상 언어예요. 그런데 영화에서 발성 영화의 도래 이후에 대중적인 영화에서 우리가 영화적인 경험, 그 총체적인 경험에서 언어가 차지하는 비중은 굉장히 크거든요. 아니, 왜 그렇게 되었는지는 아마 뭐 시간이 있으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영화 매체를 좀 이런 방식으로 언어를 중심에 놓고 들여다보면 한쪽에 이제 문자를 사용하는 매체 아니면 연구, 거기에 문학이 있을 수 있고 문학이 있고 그리고 문헌 역사가 있어요. 둘 다 문자에 의존하죠. 근데 대중 영화는 문자가 아니에요. 거기엔 일상 언어로서 모든 내용들이 전달이 됩니다. 주된 내용들이 대중 영화에서. 그럼 이제 던질 수 있는 질문은 대중적 역사극은 문헌 역사의 번안물인가? 요 언어, 문자 매체와 일상 언어 매체라고 하는 걸 중심에 놓고 보면, 그리고 문자 매체라고 했을 때 영화가 갖고 있는 그 두 매체와 판이하게 다른 점은 영화는 신체를 드러내요. 그러니까 영화 속에서 누가 말을 한다라고 했을 땐 우리는 그 언수를 하는 사람의 존재를 보잖아요. 근데 문학 작품을 읽었을 때 우리는 몸이 보이지 않습니다. 역사서도 그렇고. 근데 아마 영화를 공부하신 분들은 아마 번듯 이해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신체가 얼마나 영화 속에서 중요한지가 아주 지속적으로 계속 연구가 되어지고 있는데 근데 묘하게도 신체와 언어는 함께 다뤄지지 않아요. 근데 대중영화는 그 둘이 함께 갑니다. 그럼 조선의 사극은
관객의 어떤 감각, 즐거움을 선사하느냐는 문제에서 언어의 문제를 집어넣으면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극 속의 언어의 사용은 고유한가? 바꿔 말하면 그것은 장르의 관습을 구성할 수 있는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할게요. 전하 아니되옵니다. 전하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우리는 머릿속에 사극을 떠올려요. 저는 경복궁에 가면 사극을 너무 많이 봐서 그런지 그냥 엎드려서 이렇게 성은이 만극하옵니다를 연기를 해야 될 것 같은 충동도 느끼는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문구들은 전하 통촉하여 주sob소. 언술 그 자체로, 그러니까 사극 영화의 중요한 관습이자 그 언술 그 자체로 우리 머릿속에 사극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김동인의 문제 제기를 다시 한번 환기하게 되는데, 김동인 같은 경우에 말투와, 그렇죠? 호칭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는 20세기 초기에 소설을 쓴 사람이고 우린 21세기에 사극을 보아온 사람으로서 그의 문제 제기는 사실 우리한테는 그렇게 공명을 불러일으키기 어렵죠. 두 가지 언술이 흥미롭습니다. 조선의 사극에서. 하나는 권력자의 언술, 그리고 그 왕조의 세계는 직접 소통의 세계예요. 대부분의 언술들이 명령의 형태로 가거나 왕의 언술은 직접적인 효과를 만들어내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조선의 왕조가 권위의 세계고 법과 규준의 세계라고 하는 것이 어떤 언술과 그 효과가 무엇인지를 보면 대번에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규칙, 규준의 문제들이 언술과 소통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표현이 되죠. 오히려 미장센은 정적이에요. 그죠? 그래서 어떤 외국인들은 사극을 열심히 보고 있는데 뭐 그냥 앉아서 그냥 말만 하는 걸 그렇게 열심히 보냐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 그와 같은 것의 이면에는 이것이 이제 한국의 탁월한 사극들이 잘 뽑아내는 부분들이라고 생각하는데, 개인, 자신의 존재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직접적이고 의미심장한 언술들이 배치되어 있어요. 여기서 언술이 영화에서 언어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은 동시에 뭘 의미하는 거냐면, 영화는 의미심장한 언술이 종종 자기 자신에 대한 언술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를 대화의 맥락을 제시하는 방식으로서 보여줘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로 하여금 한 사람을 이해하게끔 이끌어내는 강력한 아주 훌륭한 장면들 시퀀스에서 대사가 말하는 사람이 있고 그 내용이 자신의 존재에 대한 언술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타자,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의 태도가 그것이 어떤 의미를 담지하고 있는지를 모아 놓고 있어요. 다른 장르이긴 하지만 가령 예를 들면 폭삭 소가수다의 그 어마어마한 언술들, 그죠? 지위나 사회적 지위나 위치와 무관하게 그냥 말문이 트여서 다 튀어나오는 언술들이 있잖아요. 그 순간에 우리가 그 사람의 존재의 무게를 그대로 느낄 수 있죠. 왜 언어에 주목을 하게 되었냐 하면, 저는 그 사극 영화의 응축적인 표현력, 사실은 이건 사극 영화뿐만 아니라 대중적인 영화들이 다 보여주는 특성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과 함께 대중적인 소통의 이해가 아주 원활하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저는 그 언어에 대한 그 틀로서 그 루드빅 비트겐슈타인의 언어 철학을 좀 가져오려고 하는데요. 일상 언어 철학이라고 해서 비트겐슈타인에서 J.L. 오스틴 그리고 카벨로 이어지는
일련의 그 문학 연구와는 다른 그 계열의 일상 언어 철학에 따르면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하자 그러면 위트겐슈타인은 이제 철학에서 사용하는 언어가 어떤 문제를 지니고 있는지를 지적함으로써 언어의 문제를 다루지 않고서 철학을 한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오류나 문제가 많다라고 하는 걸 지적한 사람이고, 그의 주장의 핵심적인 내용은 언어, 단어와 언어의 의미는 사용에 있고, 그 사용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매일매일 생활하는 실천 속에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이 말하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언어학자들 중에 기표와 기의, 마치 이제 언어를 실험실 안으로 가져가서 정의,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의와 내용을 고정화시키거나 일반화하려고 했던 노력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언어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사용이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갖고 있는 함의는 저는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학 작품은 모호한 순간들을 해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문학 비평에서, 그래서 문학 비평에서 나온 게 깊이 있는 독해, 징후적 독해, 결을 거스르는 독해, 알레고리적인 해석과 같이 풍부한 해석을 담지하고 있잖아요. 근데 비트겐슈타인의 접근으로 가게 되면 현실 속에서 그 언어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보아야 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와 같은 깊이 있는 독해나 모호한 부분들을 다루지 않습니다. 저는 영화가 아까 수업착 선생이 지적한 부분들, 전 성찰적인 방식으로 우리가 역사적인 감각을 터득하거나 획득하는 방식에 일상 언어가 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고, 그래서 영화 속에서 일반적인, 그러니까 대중적인 영화 안에서 우리가 그것을 느끼고 경험하는 것은 굉장히 직접적이에요. 직접적이다 할지라도 의미심장하거나 무게 있는 것들은 온당히 전달이 되거든요. 그 전달에 일상 언어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상 언어가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것은 다양한, 그러니까 일상 속에서 만약에 언어를 사용해서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고, 극장에 가서 티켓을 사고, 택시 운전수 아저씨한테 어디까지 가겠다고 했을 때는 굉장히 규준화된, 바꿔 말하면 실증적인 삶의 경험의 토대 위에서 사용되는 언어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규준과 규칙으로서 구성되어진 우리 인간 종의 삶과 맞닿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위트겐슈타인의 언어 이론은 어디로 이어지냐 하면 인간의 자연사로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모든 인간이 공유하는 삶의 형태 위에서 언어가 만들어졌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자연사 혹은 역사 없는 역사주의. 바꿔 말하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결론을 위해서, 우리가 역사극을 봤을 때는 이미 역사학자들에 의해서 의미심장한 사건들을 주제나 소재로 다루고 있죠. 그런데 대중적인 발성 영화는 이미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언어의 역사는 너무 길어요. 우리 언어는 우리가 소통을 하는 매체가 아니에요. 우리를 인간으로 만든 매체예요. 우리가 갓난아기였을 때 우리가 인간의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획득하는 과정이 언어의 습득 과정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인류의 삶 속에서 인간 종이 구성해 온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언어를 사용했을 때 우리는 현실을 덩어리로 표현해낼 수가 있죠. 다큐멘터리 영화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없고 토킹 헤즈 다큐라고 해서 언수를 하는 분이
과거에 있었던 사건을 설명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그분이 경험했던 역사를 감각으로 온당히 이해하잖아요. 그것이 언어가 갖고 있는 힘입니다. 그러니까 영조 시대에 있었던 일, 역사적인 사건. 그런데 그 안에서 언어를 사용하는 존재와 역시 언어를 매일 사용하는 우리 자연사의 큰 흐름 속에 놓인 인간종, 언어 동물로서의 우리가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역사학을 보았을 때 문헌 역사와는 다른, 그러나 여전히 풍부한 역사적인 감각과 경험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닌가. 예, 오늘 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